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황입니다. 이 문화충격 시즌3 정치와 문화, 경제 등을 이 지역을 넘어서 전 세계 이슈들을 함께 심도 있게 짚어봅니다. 문화충격 시즌3 오늘도 주영석 기자, 원영석 기자와 함께 합니다. 이 오늘의 주제는 조 바이든 대통령의 대법원 개혁 그리고 트럼프 비판 문자, 이 피터 스트로조크의 $200만 합의 그리고 기후변화와 기후 티핑 포인트에 대해서 짚어보겠습니다. 자, 문화충격 시즌3 벌써 네 번째 에피소드인데요. 자, 요즘에 정말 뭐 시작 전에도 저희가 얘기를 했죠. 네. 더워 죽겠어요? 굉장히 특히 덥습니다. 덥더라고요. 너무 더워요. 이거 뭐 원래 LA 이곳이 덥기로 유명한 곳이긴 한데 그런 걸 감안해도 네. 정말 더운 것 같아요. 요즘 뭐 어떻게 보면 지구상에 덥지 않은 곳이 없다고 할 정도로 폭염에 좀 휩싸여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일단 잠시 후에 뭐 기후 변화 얘기도 네. 하겠지만 정말 걸어 다니기가 정말 괴롭다는 거. 네. 저는 개인적으로 걷는 걸 좋아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못 걷겠다. 걷는 건 둘째치고요. 차를 운전할 때도 너무 더워서 맞아요. 네, 좀 대시보드가 너무 뜨거워요. 네, 그래서 그늘이 아닌 곳을 운전하게 되면 정말 그 고통스럽다는 느낌이 들습니다. 사실 네. 예전에는 그늘에만 들어가도 조금 시원하죠. 서늘하고 그랬는데 네, 그렇죠. 네. 요즘 습해가지고 특히 실내에 있다가 밖에 나가면 더 느끼는 것 같아요. 그런 맞아요. 더운 게 여기 뭐 에어컨 빵빵하게 나오다가 정말. 밖에 그래서 나가면 자꾸만 너무 이제 답답하더라고요. 에어컨 사용량은 늘어나고요. 네. 이게 참 여러 가지로 좀 그런 것 네. 같습니다. 자, 정말 더위를 잘 쉽지 않은 이기시길 바랍니다. 오늘 예, 더위를 잘 이기셔야 네. 돼요. 네. 오늘 저녁은 삼계탕을 드시는 게 어떨까? 삼계탕 네. 먹기 좋은 날씨. 네, 딱. 자, 첫 번째 이슈 들어가 보죠. 네. 자, 뭐 이 얘기 정말 이 얘기도 중요한 얘기 중에 하나로 지금 꼽히고 있는데요. 조 바이든 대통령이 대법원 개혁. 네, 지금 한번 주영석 기자와 함께 짚어보죠. 네, 사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최근에는 뉴스에서 좀 사라졌죠. 안 나와요. 그렇죠. 예, 트럼프 전 대통령과 TV 토론 이후에 안 논란의 나와요. 대상이 됐다가 본인이 이제 후보직에서 내려온다는 발표한 이후로는 네. 완전히 이제 포커스가 카말라 하리스 부통령에게 집중이 되면서 조 바이든 대통령이 잊혀진 인물처럼 돼버렸는데 그러나 우리가 조 바이든 대통령은 집중해야 될 필요가 있다. 바로 이 문제 때문인데 연방대법원 개혁입니다. 네. 굉장히 그 중요한 문제를 조 바이든 대통령이 어떻게 보면 마지막 본인의 공직 생활의 마지막 사업으로 결정한 것 같아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고요. 아시다시피 조 바이든 대통령 임기가 내년 1월까지입니다. 그렇죠. 1월 20일 20일까지죠. 그래서 아직 지금 8월이니까 90, 11, 12일 한 6개월 정도 남았거든요. 그래서 6개월 남은 기간 동안에 좀 유의미한 변화, 이 대법원 개혁과 관련해서 이끌어낼 수 있을까 좀 관심이 모아지는데 조 바이든 대통령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국가 미래, 미국의 미래에 대한 새로운 위협, 바로 이 대법원에 있다 이런 얘기를 했고 현 대법원이 정상적이지 않다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정치, 선물, 돈에 의해서 너무 왜곡되고 있다. 이제는 그래서 그 대중의 신뢰가 땅에 떨어졌다. 네. 대법원에 대한 대법원 판결에 대한 대중의 신뢰를 지금 연방대법원 스스로 또 대법관들 스스로 훼손시키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좀 이 성명이 강력했다고 생각했고 왜냐하면 조 바이든 대통령은 이제 더 이상 대통령 할 사람이 아닙니다. 이제 뭐 재선하지 않을 거잖아요. 사실 어떻게 보면 또 레임덕 기간이죠. 지금. 뭐 레임덕이기도 하고 레임덕 어찌됐건 조 들어간 바이든 거죠. 대통령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정치적인 그 의지라든가 그런 게 없는 사람이에요. 이제는 물러날 일만 남은 사람인데 6개월밖에 안 남았고요.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는 정말 그 본인의 어떤 정치적인 목적이랄까 이런 거랑 상관없이 순수한 본인의 마지막인 어떤 이루고 싶은 그런 유산이 아닐까 싶고 이분이 뭐 오랜 그 공직 생활을 했잖아요. 그 중에서도 그렇죠. 연방 상원에서 사법위원장을 지냈고 14년 동안 사법위원회에서 활동했어요. 그러니까 연방 상원에서도 이분이 그 법과 관련된 그런 활동을 했기 때문에 누구보다 이 법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관심이 높습니다. 본인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상원의원, 부통령, 대통령으로 지내오면서 오늘날 살아있는 사람 중에 가장 많은 대법관들 지명이 이루어지는 것을 본 사람이다 내가. 이런 그렇죠. 얘기. 네. 그건 맞는 얘기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본인 스스로가 이 연방 대법원의 부침을 수십 년간 지켜본 입장에서 정말 이대로 놔둘 수 없다. 그래서 연방 대법원의 개혁을 주장했는데 이 주장에 대해서 모든 여론조사, 갤럽이라든가 박스 모든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인
유권자 다수가 지지하고 있어요. 이건 뭐 민주당뿐만 아니라 공화당 지지자들조차 다수가 지금 지지하고 있는 그런 아무래도 상황입니다. 그런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뭐 이렇게 개혁이 필요하다 네. 그리고 지지가 많은 이유가 네, 그렇습니다. 그런 이유로 이제 우리가 논의를 하게 될 텐데요. 조 바이든 대통령의 대법원 개혁 구상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네. 모든 대통령은 2년 임기마다 한 명씩의 판사를 임명할 수 있다. 그러니까 공평한 거죠. 공화당 대통령이 나오고 민주당 대통령이 나오건 임기 동안 공평하게 판사를, 그러니까 대법관을 지명할 수 있고요. 각 대법관, 연방 대법관의 임기가 18년으로 제한이 됩니다. 지금은 종신제잖아요. 그렇죠. 이걸 18년으로 이제 제한한다는 얘기고, 대법관들도 행정부, 입법부, 또 사법부의 하급법원과 마찬가지로 구속력 있는 윤리 지침을 따라야 한다. 이제 이런 얘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연방 대법관이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종신제를 주면서 사실상 누구의 눈치도 받지 않게 보호해 줬는데 법으로 그럼요. 뭐 건국의 아버지들이 근데 그게 너무 지나쳤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는 좀 현실에 맞게 개혁을 해야 된다는 얘기고, 지난주에 팍스뉴스가 여론조사 실시했는데 여기서 무려 78%의 유권자들이 연방 대법관 임기를 18년으로 제한하는 안에 찬성했어요. 78%가 참 3분의 2가 넘습니다. 사실 흥미로운 네. 설문조사라고 볼 수 있는 게 사실 팍스 하면은 좀 보수 언론에 네, 가깝죠. 그렇죠. 근데 여론조사는 그렇게 굳이 공화당원만 한다 이러지 않고 뭐 전체적으로 잘 하더라고요. 그렇긴 예, 하겠지만 그래도 팍스가 조사한 여론조사에서 4분의 3이 넘는 그 국민들이 네. 대법원 개혁을 그리고 임기를 18년으로 한다는 것을 지지하는 것으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놓고 본다면 정말 중요하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아시다시피 뭐 연방 대법원이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이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거기서 결정되는 하나하나의 결정들이 결국은 이 미국 땅에 살고 있는 모든 미국인들에게 적용되기 때문에 이 문제는 굉장히 중요하고, 뭐 사실 네, 대법원이 판결을 뒤집었던 그 낙태권 관련 네, 판결도 그렇죠. 있었고요. 네. 사실 이게 그런데 사실 이 조 바이든 대통령이 개혁을 부르짖는 이유는 좀 민주당에게 현 시점이 불리하니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어떻습니까? 지적도 있어요. 네. 맞아요. 왜냐하면 현재 지금 아시다시피 대법관들이 9명 아니에요. 네. 9명 중에 뭐 우리가 이제 흔히 보수 성향, 진보 성향 이렇게 나누는데 그렇게 구별할 때 6명이 보수 성향, 3명이 진보 성향입니다. 6대 3이다 보니까 뭐 그중에 존 로버츠 대법원장이 그 가끔씩 왔다 갔다 하죠. 왔다 갔다 해주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보수가 우위예요. 네네. 존 로버츠 대법원장이 진보 손을 들어줘도 5대 4로 보수가 우위이기 때문에 지금 같은 구도화에서는 진보가 불리하다. 그래서 좀 당파적인 생각에서 개혁을 원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고요. 그렇게 볼 여지도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런 당파적인 시각을 좀 벗어나서 과연 21세기를 살고 있는데 종신제? 그렇죠. 예, 종신제를 과연 허용하는 게 맞는 왕정시대도 거냐? 아니고. 예, 왕정시대도 아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되지 않느냐 자, 하는 그럼 그런 이 시점에서 얘기를 해볼 필요가 예. 있습니다. 사실 이 그러니까 2016년도만 해도 이제 보수사, 진보사, 그다음에 중립 한 명 이랬는데 그렇죠. 이게 바뀐 게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재임 시절에 바뀌었단 많이 말이에요. 바뀌었죠. 많이 그러면 좀 바뀌었죠. 원영석 기자 이거에 예.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아까 뭐 조 바이든 얘기 먼저 했는데 조 바이든이 지금 완전 뉴스에서 먼저 사라졌는데 심지어 그 팀 월스 부통령 지명해가지고 펜실베니아주 필라델피아에서 유세를 했는데 카멀라 해리스 대선 후보 그리고 팀 월스 부통령 후보 둘 다 조 바이든에 대해서 어떻게 한 번도 언급을 하지 않느냐. 예, 그 이슈가 나왔고요. 제가 짚고 싶었습니다. 자 이제 그 연방 대법원 이거는 사실 바꿀 수가 없어요. 개혁안은 이건 사실 그냥 어떻게 보면 하나의 그냥 화제거리 이것 자체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 마이크 존스 그리고 아까 그 일단은 뭐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때 바뀌었다고는 하지만 맞아요. 트럼프 대통령 때 그때 루스 베이더 긴스버그 연방 대법관이 있었습니다. 그 진보 진영에 있었던 그분이 80세가 넘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사퇴해라 압박이 전혀 없었던 건 아니었는데 본인이 물러나기 싫어했어요. 예, 그래서 이제 트럼프 정부 때 사실 2명이 더 추가가 된 거예요. 뭐 그리고 그 동성 결혼 같은 경우에는 그때 보수 대법관 앤서니 케네디가 진보 진영 손을 들어줬고, 예, 그래서 뭐 그런 과거들도 있었고 지금 이슈가 됐던 거는 이걸 더 힐에서 완 윌리엄스라는 그 칼럼니스트가 기사를 썼는데 네. 이 사람은 그 진보 진영 인사로 유명하죠. 기본적으로 그 오피니언 피스가 이제 진보 진영 쪽에서 나왔고 이분이 그 전에는 또 공영 라디오 방송 NPR에서도 오랫동안 일했고. 자, 현실적으로 일단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한 얘기인데 얘기를 할게요. 일단은 개헌할 때는 상원하고 하원에서 각각 3분의 2 찬성.
그리고 전체 주 각 통과되고 나서도 각 주에서 또 통과시켜야 돼요. 네. 각 주의회 4분의 3. 근데 최근에 그렇게 통과되는 법안들이 웬만한 거에 없었어요. 이런 식으로 뭐 결의안 아닌 한 불가능한 얘기를 그냥 이슈화 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지금 일단 보수 6명, 진보 3명 구도로 이렇게 구축돼 있어서 민주당 진영이 불리하기 때문에 이런 카드를 꺼낸 거라고 그렇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뭐 지지율도 말씀하셨지만은 대법원 지지율이 30%가 이제 이건 갤럽 여론조사 제가 네. 봤는데 갤럽 여론조사에서 미국인 30%가 대법원에 대해 매우 신뢰한다 이렇게 나왔고 이건 갤럽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31%는 어느 정도는 신뢰한다 이렇게 나왔어요. 일단 신뢰한다가 예. 60%네요. 예, 그 정도 갤럽에서는 나왔고 또 이제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오케이, 그러면은 대법원 종신제 문제 있다고 봐요. 저는 그 연방의회 상하원 의원들이 영원토록 의회에 있을 수 있는 것 자체도 문제가 있다고 봐요. 연임 제한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계속해서 연달아서 그냥 당선되고 솔직히 연임 되면은 그만큼 또 더 막강해져서 알아서 긴다고 후원자들이 알아서 더 후원금을 더 모아주고 그러니까 낸시 펠로시 같은 분도 80대가 되도록 있는 거고 미치 매코넬 같은 경우에도 거의 60년 계시는 거예요. 사실 거기에. 캘리포니아주 연방 상원 의원도 그래서 바뀌었죠. 그래서 바뀌었잖아요. 네. 돌아가셨잖아요. 네네. 예, 그러니까 그래서 연방의회 신뢰도는 9%로 더 바닥권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여론조사대로면은 그러면은 다 바꿔 여론조사대로 하면은 다 바꿔야지. 그 여론조사에 휘둘릴 수가 없는 거고 지금 미국에 보면은 어떻게 돼 있어요? 집행부, 입법부, 사법부가 따로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터치를 하면은 안 되는 거죠. 할 거면은 이렇게 의회 투표를 통해서 삼권 분립이다. 예, 삼권 분립이 확실하게 돼 있고 이 투표를 통해서는 사실 제가 볼 때는 이거는 꿈 같은 얘기. 이 개헌을 한다는 거는 미국에서 개헌을 한다는 것은 지금은 거의 꿈 같은 얘기. 그래서 공화당 진영에서 물론 뭐 총기 난사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규제해야 된다. 근데 공화당 진영에서는 솔직히 흔들리는 게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이거 개헌 못할 거 뻔히 아니까. 이거 주의회 그거 다 통과시킬 수 있다고 그걸 알면서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슈거리가 되는 거고 로비 웨이드가 뒤집혀진 거에 대한 분노가 어느 정도 느껴져요. 알겠습니다. 로비 웨이드가 이제 그 72년도였던 걸로 기억해요. 그렇죠. 그때 네. 낙태 합법화를 했는데 근데 심지어 그때 그 긴스버그 대법관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사실은 이게 이렇게 연방 대법원에서 터치할 이슈가 아니라고 그렇게 그분도 그렇게 판시를 했는데 이게 이제 뒤집어지니까 그리고 사실 공화당 진영도 그걸 반긴 게 아니었어요. 중간 선거 레드 웨이브가 있을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레드 웨이브가 안 생긴 결정적인 썼죠. 이유가 낙태권이에요. 이게 그래가지고 공화당 진영에서는 심지어 그래서 아니 왜 이 이슈가 갑자기 튀어나와 몰랐거든요. 갑자기 이걸 그거를 판례를 아니 이 케이스를 연방 대법원이 픽업할 거라고 아무도 예상을 못했는데 갑자기 이걸 픽업해가지고 뒤집혀져서 괜히 이것 때문에 연방 중간 선거 때 박살이 났다 이런 알겠습니다. 반응이에요. 그걸 이것도 반긴 것도 아니고 사실 공화당 진영에서 그래서 이거는 불가능한 일인데 그냥 어떻게 보면은 우리들이 저희 문화충격에서 이슈로 그냥 이렇게 다루기가 자, 좋은 그러면은 이슈로는 뭐 그냥 재미삼아 다룬 이슈가 된 거예요. 이슈인데 불가능하다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주영석 기자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이 저는 굉장히 문제라고 네. 봐요. 원영석 기자 말대로 현실적으로 보자면 그게 맞는 얘기죠. 상당히 어렵다. 거의 불가능하다고 얘기해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연방 상하원에서 통과되는 것조차도 쉽지 않을 뿐더러 통과돼도 50개 주에서 각각 다 또 통과돼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게 너무 어려운데 역으로 얘기하면 그래서 정말 잘못된 거예요. 지금 미국이 굉장히 문제가 심각하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개헌이 물론 쉽게 돼서는 안 되겠지만 적어도 필요하면 될 수 있는 정도의 어떤 여지는 있어야 되는데 지금 원영석 기자 얘기대로 현실적으로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지금 이 오랜 세월을 그러니까 건국의 아버지들이 1776년 미국이 독립할 때 그 당시 어떤 시대적인 정신이나 그 당시 어떤 시대적인 모습만 생각하고 그런 식으로 규정을 했는데 그리고 나서 지금 300년 거의 300년 가까이 좀 지나면서 너무나 많은 이 변화가 있었잖아요. 그 미국이 레드 스테이트과 블루 스테이트로 나뉘면서 점점 더 그들 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그러다 보니까 원영석 기자 얘기대로 현실적으로 개헌이 어려워졌어요. 왜냐하면 그 규정이 너무 까다로워져 버렸기 때문에. 근데 그래서 이건 정말 심각하다. 아니 한낱 컴퓨터도 우리가 때가 되면 업그레이드하고 그리고 업데이트 하잖아요. 네. 안 하면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컴퓨터가 망가지잖아요. 컴퓨터가 능력이 점점 떨어지고 결국 그래서 그 컴퓨터를 갖다 버려야 되는데 미국이란 나라가 지금 거의 좀 그런 식이 되지 않나 싶어요. 그 과거에 만든
18세기의 기준으로 1776년이니까 18세기인데 18세기 그 옛날 시대 기준으로 만든 법을 금과 억제처럼 여기고 아니 필요하면 바꿔야죠 당연히. 없앨 건 없애고 바꿀 건 바꿔야 되는데 무슨 건국의 아버지가 만들었으니까 지켜야 된다. 이런 그런 해괴한 논리 가지고 이렇게 그 안 되는 이런 상황을 만들었다는 건 정말 문제가 심각하다. 그래서 네. 저는 그 어떤 개헌을 하는 절차 자체를 좀 바꿀 필요가 있다. 좀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이렇게 비현실적으로 만들어서는 정말 곤란하지 않는가. 그러면은 주영석 기자 입장에서는 이 상태로라면 망가질 거라고 보십니까 미국이? 미국이 저는 이미 상당히 망가졌고요. 이미 망가졌어요. 이미 망가졌고 앞으로 더 망가질 일이 가득하다. 지금 뭐 원영석 기자가 앞서 말씀하신 대로 뭐 총기 규제 문제라든가 뭐 낙태권 인정 여부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뭐 한번 결정이 되면 결국 같은 기관에 의해서 번복이 되지 않는 한 개헌이나 이런 절차를 통해서 바로잡기가 너무나 어려운 게 미국의 현실이고요. 네. 양당제도 대표적으로 문제예요. 좀 우리가 어렸을 그렇죠. 때 공부하면서 배웠을 때는 미국은 양당제가 확고해서 그게 뭐 민주주의에 아주 극치를 이루고 있다. 굉장히 찬양하는 일변도로 배우긴 했지만 교과서상으로. 그러나 사실 따지고 보면 이게 굉장히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미국이 3억 3천만 명이 넘는 어마어마한 인구 대국이고 땅덩이도 넓고 한데 이 수많은 사람들이 다 머릿속에 생각들이 다르잖아요. 근데 어떻게 당 두 개가 대표할 수 있습니까? 네. 그러니까 당장 이번 대선만 하더라도 2024 대선만 하더라도 두 후보가 다 싫다. 물론 결국 조 바이든 대통령이 물러나고 새로운 인물이 지금 올라와서 조금 활기를 띠긴 하고 있지만 어찌됐건 선택의 여지가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이 사람도 싫고 저 사람도 싫으면 다른 사람이 좀 선택할 수 있는 후보들이 있어야 되는데 미국은 없죠. 그게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코끼리와 당나귀. 너무 좀 문제가 심각하고 그런 차원에서 이 대법원 개혁도 좀 문제가 많다. 그러니까 조 바이든 대통령의 주장에 상당수 미국인들이 공감을 하는데 현실은 원영석 기자 말대로 이게 바뀔 수 있을까? 그런 면에서는 가능성은 대단히 희박하다. 알겠습니다. 이런 점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그러나 바뀌긴 해야 됩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사실 그 긴스버그 대법관이 사망할 때까지 그 자리를 지켰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섣불리 물러나게 되면 그 다음에 보수 후보가 대법관이 되면 진보가 하나 잃고 보수가 늘어나니까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죠. 긴스버그 대법관 본인이 물러나기 싫은 것도 있을 수도 있지만 제가 볼 때는 그 진영에서 당신이 물러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이 누구냐에 따라서 또 대통령이 누구를 지명해도 연방상원이 인준을 해야 되잖아요. 네네. 연방상원의 의석 분포에 따라서 바락 오바마 대통령이 그랬잖아요. 갈란트 지금 법무부 장관을 대법관으로 지명을 했는데 공화당이 연방상원을 장악하고 있다 보니까 안 받아줬어요. 그 이유가 뭐였습니까? 1년의 선거 기간, 그러니까 대통령 선거가 1년 남았는데 촉박하다 너무. 네네. 다음 대통령에게 넘겨라. 근데 트럼프 대통령 시절에 어땠습니까? 한 달 남겨놓고 트럼프 대통령이 지명했더니 공화당이 충분하다 그러면서 받아줬어요.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자 그러면은 그러니까 반대로, 예, 이거는 그냥 뭐 엿가락 늘리기도 아니고 1년도 부족하다고 하고 트럼프 대통령 때는 한 달도 충분하다고 이게 같은 공화당의 논리였는데 이제 이런 식이 되다 보니까 자 그러면은 대법관들이 네. 자기 자리에서 물러나고 그러니까 은퇴라면은 죽기 전에도 물러날 수 있는데 섣불리 은퇴하다가는 자기 후임자가 누가 될지 모르니까 연방 대법관들이 은퇴도 못하는 이런 상황. 그래서 이건 좀 그러니까 생각- 다수당의 그게 원칙이라고 그래가지고 그게 항상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긴스버그 같은 경우에는 오바마 정부 때도 내려와야 된다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고령으로 인해서. 네. 근데 제가 기억이 나요. 그때 코미디 프로나 뭐 ABC, MBC, CBS도 대부분이 친민주당 성향의 방송국들인데 거기 이제 스티븐 콜베어 전 기억이 나요. 스티븐 콜베어 그 CBS 그 심야 토크쇼 진행자인데 코미디언 출신 이분이 그 긴스버그하고 같이 체조 운동하는 짐에 들어가서 같이 운동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게 왜냐하면 이 사람 건재하다, 건강하다라는 장면을 보여주기 위해서. 근데 정치적인 판단 미스라고 저는 봐요. 그리고 자, 긴스버그가 그러면- 그때 욕심을 내서 지금 그렇게 됐고 지금도 상황이 불리해지니까 이런 거지. 예를 들어서 민주당이 6대 3로 앞서다. 제가 볼 땐 이거 문제 삼지 않았을 겁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아까 그 주영석 기자한테도 예. 그 질문을 드렸었는데 지금 망가지고 있다고 보십니까라고 했을 때 망가지고 있다라고 동의를 하셨어요. 저는 그냥 그 종신제 자체가 특히 저는 연방의회에 있어서는 임기 제한이 떠나서 연임 제한 분명히 둬야 된다고 봐요. 지금 완전히 썩어 빠졌어요. 이 정치인들이 오랫동안 이렇게 오래 머물면은 거의 황제 그 동네에서 황제나가 되는 거나 마찬가지 황제 내지 여제가 돼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고 기업들도 알아서깁니다.
보면은 낸시 펠로시가 후원금 어마어마하게 많이 받거든요. 샌프란시스코에서. 그 이유가 그 빅테크랑 또 여기 남가주에서 할리우드랑 안 기울 수가 없대요. 그러니까 후원금 그래서 여제라고 불리는데 그래서 오랫동안 저렇게 있는데 저는 그게 분명히 저는 연방 의회부터가 일단 고칠 가능성이 있다면 의회부터가 고칠 가능성이 높다 그러고 제가 여기서 트럼프 얘기 하나만 할게요. 트럼프가 사실은 저는 전통적인 공화당원이라고 안 봐요. 트럼프는 솔직히 민주당원 동안 오랫동안 그 뉴요커로서 민주당에 오래 있었는데 이 사람이 옛날에 제3당 리폼 파티로 출마를 고려를 했었는데 도저히 안 되겠거든요. 아까 주희 기자께서 말씀하신 대로 도저히 제3당으로는 그냥 화제만 되지 이길 수가 없다고 판단을 해서 나도 말 타고 가야겠다 해가지고 갑자기 공화당 대선 후보로 이렇게 들어가서 했는데 트럼프에 대한 열기가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지금 저는 사실 버니 샌더스하고 트럼프가 맞붙기를 원했거든요. 2016년 대선 사이클 때 아웃사이더에 대한 그 열망이 트럼프한테 많이 저는 갔다고 봅니다. 제3당에 대한 열망은 힘드니까 현실적으로. 그럼 트럼프라도 잡자. 그래서 많은 트럼프 현상도 기존 공화당과 기존 민주당에 대한 염증을 느끼는 사람들이 그렇게 만들어낸 거라고 저는 봅니다. 뭐 사실 대법관 얘기는 이제 두 분 다 좀 연임은 바뀌어야 한다. 그렇지만 지금 가정상 절차상 이거는 너무 뭐 황제 기득권을 못 바꾸게끔 절차가 돼 있는 거 아니냐. 맞아요. 네. 그러니까 18세기 얘기 뭐 이렇게 지금 계속 하는 것이고. 이게 정치인들도 자신들한테 유리하다 보니까 이게 안 그쵸, 바꿔지는 게 그쵸. 유리하니까 네. 자꾸만 그런 논리를 내세우고 뭐 NRA 같은 총기협회 같은 경우도 수정헌법 2조 자꾸만 네. 내세우면서 결국 바뀌지 않는 게 여러 사람들에게 유리하다 보니까 그게 컨센서스가 돼서 잠깐 막고 있는데 네. 그런 면에서 좀 이렇게 조 바이든 네. 대통령처럼 이런 주장을 함으로써 국민적인 여론을 고취시키고 여론이 이렇게 알겠습니다. 높다면 어떤 방법을 한번 도입해야 되지 않을까? 전국민 국민투표를 한번 실시하는 거죠. 이 네네. 수정헌법 개정을 좀 더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현재 살고 있는 국민들 다수가 찬성한다면 좀 바꿀 수도 있지 않을까? 예. 뭐 그런 점. 네. 그러니까 이 선출직들이 여기 오랫동안 있으면서 네. 돈을 굉장히 많이 자산이 늘어나거든요. 알겠습니다. 심지어 낸시 펠로시 주식 팔로워 트래커. 왜냐면 이분들이 그런 힘을 놓기가 싫은 거예요. 예. 뭐 여튼 대법관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 역시 대선과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을 네. 하셨지만 조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 뭐 겉으로는 지금 사활을 걸고 예, 지금 사활을 건 것처럼 지금 말을 하고 있어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되겠고요. 자, 다음 소식인데요. 이 트럼프 비판 문자 피터 스트로조크의 200만 달러 합의 저희 원용석 기자와 함께 해보죠. 예, 그래요. 이게 그 발음을 할 때 이 사람은 그 약간 러시아 쪽인지 피터 스트럭이라고 그렇게 발음을 하더라고요. 스트럭이라고. 예, 근데 법무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을 화나게 한 FBI 관리들과 200만 달러 합의금 달성했다. 이 이슈는 공화당 진영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예요. 사실. 왜냐하면은 이유가 메인스트림 있습니다. 주류 언론에서는 이거를 많이 이제 안 다루는데 이제 그 그러니까 많은 보수 진영이 메인스트림 미디어를 페이크 뉴스 하는 게 이런 거를 이슈화 안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좀 그 많은 시청자분께서 모르셔서 제가 일단은 설명을 간단하게 할 텐데요. 네. 어쨌든 그 법무부가 이 피터 스트럭하고 리사 페이지 FBI 그 리드 수사관이었습니다. 이분이 누구를 수사했냐면은 처음에 힐러리 클린턴 이메일 스캔들 그렇죠. 담당 수사관이었어요. 네, 그리고 이메일 이 사람의 하고 그 불륜을 같이 저지른 그 유부남 유부녀인데 리사 페이지라는 법률 고문하고의 문자 메시지가 이들이 그냥 자기네 개인 휴대폰 썼으면은 공개가 안 되는데 저 FBI 걸 썼어요. 그래서 삼성 갤럭시를 썼다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다 공개가 된 건데 이 스토리는 사실 넷플릭스 드라마나 영화로도 소개가 돼서 아, 그래요? 아마 드라마도 많은 분들이 있나요? 그런 게 있어요. 예. 그래서 그거 봤으면 좋겠네. 드라마 있으면. 그래서 그 문자 메시지가 쫙 공개가 됐는데 그 문자 메시지를 이제 조금 이따 일단은 설명할 텐데 일단 이게 이제 이슈가 되는 게 이제 보수 진영에서 굉장히 이제 불쾌해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심지어 이건 보수 진영뿐만 아니라 지미 도어 같은 진보 농객도 이거 진짜 문제 있다라고 했는데 이렇게 그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는 것을 무슨 수를 써서라도 막겠다는 그런 문자 내용까지 다 나왔는데 이런 사람들한테 법무부가 합의금으로 200만 불을 줘. 그러면은 한 대통령을 끌어내리려고 대선 후보를 끌어내리려고 한 데 대한 상금을 준 거네. 이런 지금 논란이 그래서 딥스테이트가 실제로 이런 식으로 존재하는구나. 잘못을 저질렀는데 오히려 돈을 이렇게 주고 이 사람은 200만 불 그리고 그 리사 페이지라는 사람은 거의 80만 달러를 이제 받았는데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분노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이제 문자 메시지를 보면요. 다음 장면 볼게요. 일단은 이게 이제 합의했다는 기사는 이제 CNN에서도 이렇게 다뤘습니다. 여성이 변호사고요. 예, 여성이 변호사고 남성이 FBI.
남성이 FBI 그 리드 수사관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힐러리 클린턴 이메일 스캔들 빨리 덮고 그 문자 메시지 보면 이거 빨리 해치우고 뭘로 넘어가느냐? 트럼프 러시아 내통 스캔들 이거 빨리 착수하자 그런 내용이 이제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러시아 내통 스캔들 그러니까 가장 굵직굵직한 지난 10년간 미 정치권을 뒤흔드는 그 수사를 이 사람 피터 스트락 왼쪽에 있는 분이 한 거예요. 왼쪽에 있는 사람이. 그래서 이제 지난 5월에는 이제 합의를 했다는 내용이 나와가지고 이게 충격을 많이 받았어요. 야 이게 말이 돼? 하고서 보수 진영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트럼프 지지 진영. 다음 페이지 볼게요. 그래서 이제 문자 메시지 보면은 이 리사 페이지가 이제 2016년 3월에 있었던 일인데 이때는 선거 치르기 전이죠. 그래서 트럼프 역겨운 인간이다. 로썸이 그러니까 그 트럼프에서 혐오스럽다는 loathsome 얘기죠. human. 네, 혐오스럽다. Yet he may win. 피터 스트럭이. 근데 그 인간이 이길 수 있어. 이러는 거예요. 다음 장면 볼게요. 그래서 피터 스트럭 8월 26일 2016년 8월 26일 문자인데 Just went to a Southern Virginia Walmart. I could smell the Trump support. 이렇게 얘기했다. 버지니아에 있는 월마트 갔는데 이 냄새 나는 트럼프 지지자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비꼬 온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리사 페이지가 Yep. Out to lunch. 아니 냄새 with, 나는 게 아니라 We both hate everyone and everything. I could smell. 그러니까 얘네들만 아니 봐도 그러니까 트럼프를 예. 서포트하는 냄새를 그러니까 그만큼 그러니까 트럼프 서포트 열기가 대단하다는 얘기를 한 거 아니에요? 그거 약간 비꼰 거죠. 왜냐하면 I could smell. 왜냐하면 이 사람들 그러니까 다른 문맥을 보면 일단 만약에 들어보죠. 예. 네, 들어보죠. 그래서 이 보면은 그 많은 분이 이제 그 몰라서 이제 제가 이제 설명을 하는데 뭐라고 했냐면은 그러니까 뭐 다음 장면 볼게요. 트럼프 이건 2016년 8월 8일인데 Trump's not ever going to become president, right? Right? 야 트럼프가 당선될 일 절대 없겠지? 이렇게 물어본 겁니다. 대통령 될 일 없겠지? 이게 이제 그 리사 페이지가 얘기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피터 스트럭이 no, he won't. We'll stop it. 저게 이제 문제인 거죠. 예? 아니, 그럴 일은 없을 거야. 우리가 그런 일이 없도록 막아야지. We'll stop it. 이게 이제 굉장히 문제가 돼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조사가 이제 들어간 겁니다. 다음 장면 볼까요? 예, 그래서 이게 언제 나왔냐면 제가 이건 좀 이따 얘기할 텐데 언제 나왔냐면은 법무부 감찰관 보고서를 통해서 나왔어요. 그 법무부 감찰관은 그 마이클 허러위츠라는 분이 지금도 법무부 감찰관입니다. 이분은 오바마가 임명했던 사람이에요. 네. 이 오바마가 임명했던 사람이고, 그러니까 그걸 분명하게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분도 여기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했고, 그 보고서를 보면은 434페이지에 달했는데 이거를 낱낱이 다 읽은 사람이 많아요. 트럼프 지지 진영에서는 보면 그래서 윌리엄 바 법무장관 결코 이제 트럼프하고 그렇게 막 친하고 그러지 않았거든요. 막판에 네. 윌리엄 바 법무장관은 MBC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는 이거 스파이 행위나 마찬가지다. 트럼프 네. 캠페인 이때부터 그냥 스파이 행위랑 마찬가지고 그리고 그 오바마 정부 때 몰래 대화를 녹음하고 이메일도 뭐 뒤졌다. 도청 행위를 했다. 뭐 그러면서 무죄 증거가 나왔음에도 해외 감시법원에 제출하지 않고 뭐 사찰을 벌였다. 뭐 이런 식의 내용인데 이것도 보면은 이 내용 보십시오. I want to believe 이거 이제 피터 스트럭이 얘기한 건데 I want to believe the path you threw out for consideration in Andy's office. 이 Andy's office가 네. 앤디 맥케이브 당시 FBI 부국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FBI 부국장하고 이런 대화를 나눈 거예요. That there's no way he gets elected. 트럼프가 당선된 일은 절대 없을 거라고. he가 트럼프를 얘기하는 거예요. 앤디 맥케이브 부국장하고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심각한 거고요. But I'm afraid 저 대목이 굉장히 중요해요. But I'm afraid we can't take that risk. 근데 우리가 그런 위험 부담 감수하면 안 된다. It's like an insurance policy in the unlikely event you die before you're 40. 40살 전에 교통사고로 죽을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가 트럼프 다 그때 여론조사 보면 다 힐러리가 앞서고 있다고 나왔잖아요. 그래서 야 트럼프 같은 인간이 되지는 않겠지. 근데 야, 설마 몰라. 40살 전에 사람이 죽을 수도 있는데 트럼프가 덜컥 당선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이제 걱정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다음 장면 볼게요. 그러니까 트럼프 당선 대비 보험을 들어놓겠다는 거죠. 이제 이게 최근에 데일리 메일에서도 보도가 되는데 저기 그 왼쪽이 리사 페이지인데 리사 페이지는 이게 불륜설이 터지면서 이혼을 당했어요. 네. 저게 이제 남편이었고 젊은 남편이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합의금을 줘? 야 이거는 말이 안 돼. 이건 이런 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자기네 프라이버시가 침해됐다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지만 제가 볼 때는 어쨌든 FBI 폰을 썼기 때문에 그거는 이 사람들 잘못이라고 보고 이런 사실이 알려져서 다행이고 그래서 트럼프 지지 진영에서는 FBI를 별로 안 좋아하는 거예요. FBI가 나를 당선시키지 않으려고 이렇게까지 그 리드 수사관들이 질문 하나만 하겠습니다. 장난질했구나 그런 거예요. 예. 아까 딥스테이트라고 말씀을 네. 하셨어요, 네. 그죠? 뭐 그것도 음모론 중에 하나일 수 있고, 뭐 이제 저는 음모론이라고 안 봐요. 딥스테이트는 실제로 이제 자, 존재한다고 그럼 봐요. 봅시다. 저는, 예, 그래서 질문을 드릴 텐데 이
최근에 한 2, 30년간 대통령을 보면 네. 빌 클린턴 그리고 조지 부시, 버락 오바마,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네. 딥스테이시 있다면 과연 그게 가능했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민주공화 이렇게 갔단 말이에요. 그렇죠. 대통령 당선. 그런 아, 얘기예요. 그- 잠깐만요. 예, 제가 질문 예. 드릴게요. 근데 지금 뭐 그게 민주당이 연임으로 뭐 16년을 했다 그러면 제가 뭐 딥스테이시다. 이거는 문제가 있구나. 뭐 그런데 사실 도널드 트럼프, 버락 오바마 때도 딥스테이트 얘기가 그렇게 크게 없었고 빌 클린턴 때도 그렇고 조지 부시 때는 뭐 9/11 테러 때문에 너무 이제 네. 전국이 혼란스러웠기 때문에 그럴 수 있겠습니다만 유일하게 제가 봤을 때 네. 기자 생활 뭐 저도 언론 네. 공부하면서 봤을 때 딥스테이시 가장 강력하게 나왔던 때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전후란 말이죠. 사실상 트럼프 때 나온 거죠. 이제 많이 수면 위로 이렇게 올라온 아니, 그런데 거는. 그런 예. 주장들이 예. 그렇죠. 그래서 그런데 뭐냐면은 제가 드리고 싶은 예. 말씀은 이 딥스테이시라고 하고 이제 저 주제를 말씀을 하는 네. 이유가 뭡니까? 딥스테이트라고 하는 거는 누가 선출됐다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그렇죠. 그 선출되지 않은 그림자 정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사실상 어떻게 보면은 미국의 실세라고 할 수가 있는 게 어차피 대통령들은 4년이면 끝나고 8년이 길어봤자 8년이면 끝나는데 이 사람들은 더 오랫동안 쭉 있었거든요. 예를 들면은 앨런 덜러스 CIA 전 국장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논란됐던 아주 게 옛날 분 말씀하시죠. 예, 옛날 분 얘기 그래서 논란이 됐던 거고 네. 뭐 제임스 코미 같은 경우에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쭉 오래 있잖아요. 로버트 멀러 같은 경우에도 10년 넘게 있었고 제임스 코미도 10년 넘게 있었고 그러니까 누가 대통령이 되든 그 뒤에 있는 그 민주당 공화당 편을 드는 게 아니라 배우 실세가 존재를 한다는 게 이제 드러난 거죠. 제가 특히 이제 오바마 정부 때 그 퇴임하기 일주일 전에 17개 에이전시가 있거든요. 그 17개 에이전시가 서로 정보를 유출할 수 있게 허용을 했어요. 통과를 시켰단 말이죠. 그렇게 시켰단 말이죠. 그러면서 이제 트럼프에 대한 그 대선 당선인 신분 때 굉장히 많은 그런 그 정보들이 유출이 됐습니다. 제가 이제 그런 세력들이 딥스테이트라고 제가 하는 뭐 거예요. 반대를 하는 예. 것도 아니고 딥스테이트의 뜻을 몰라서 그런 게 아니고요. 예. 제가 얘기하는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 이유는 어디 있다고 보세요? 그 트럼프가 당선된 거는 제가 볼 때 의외의 일격을 당했다고 의외의 의외 저쪽 진영에서 볼 때는 그 민주당이나 그 딥스테이트 진영에서도 트럼프가 뭐 당선되겠지라고 생각. 왜냐하면 그때 뉴욕타임스도 선거 날에 90몇 % 이상 힐러리가 당선될 거라고 네. 여론조사했고 박스뿐만 아니라 모든 여론조사기관이 다 힐러리가 압도적으로 이길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딱 두 개 여론조사기관이 트럼프가 유리하다고 했어요. 딱 하나 그 두 개가 하나는 라스무슨 여론조사고 또 하나는 의외로 LA 타임스 그 데일리 트래커 폴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LA 타임스는 이제 아예 여론조사할 때 사람들을 안 바꿨어요. 처음부터 정해놓은 그 그룹에 그 조사를 가니까 트럼프가 더 유리하다고 그렇게 했는데 딱 두 개 그 정도로 트럼프가 당선될 거라고 많이들이 생각을 안 했고 심지어 트럼프 본인도 그렇게까지 호언을 못했을 거라고 저는 봐요. 본인이 뭐 그래서 좀 놀라지 본인도 스스로 놀랐다는 뭐 그런 얘기도 나왔는데 저도 이제 예 그런 겁니다. 네, 예 말씀하시죠. 말씀하세요. 저도 이왕 기자랑 비슷한 의문은 사실 있어요. 딥스테이트이 진짜 존재한다면 네. 뭐 어떻게 트럼프를 당선되게 놔둘 수 있는지 저 정도까지 얘기한 게 정말 딥스테이트 존재 때문이었다면 그 일각이 드러난 거였다면 그럼 트럼프를 막았어야죠. 어떻게든 막았어야 되는데 자신 있다고 그랬는데 그래서 저는 이걸 그렇게 보는 건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싶고요. 저거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이 개인 누구예요? 저 스트로 이런 사람은 분명히 문제가 있는 사람인 건 맞아요. 공직에 있고 더군다나 FBI에서 그런 어떤 정치적인 문제를 파헤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이런 생각한 것 자체는 문제가 있는 건 분명하지만 FBI가 지금 한두 명 일하는 데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어마어마한 거대한 조직입니다. 그러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다 정치적으로 중립 내지는 정치적으로 아무 생각 없이 일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잖아요. 그 사람 그 수많은 몇만 명, 뭐 몇십만 명을 하여하는데 그 사람들을 다 스크리닝 해가지고 민주당도 아니고 공화당도 아닌 사람들만 뽑기는 대단히 어려울 거고요. 또 그렇게 뽑을 수 있다 치더라도 거기서 일하면서 또 생각이 바뀌는 건 사람이니까 생각이 바뀔 수도 있는데 그런 걸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보자면 이런 그 스트록 같은 사람이 이런 생각을 한 것 자체는 잘못됐다고 저도 보지만 그러나 이 하나를 가지고 침소봉대하는 건 아닌가 저는 그런 느낌이 있고 또 하나는 원영석 기자가 마지막에 가서 슬며시 얘기했지만 이게 사실 200만 달러를 주면서 소송을 이제 합의로 끝낼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냐면 이런 내용 자체 서로 대화 오간 내용 자체는 우리가 볼 때 어떻게 저럴 수가 있나 하지만
개인적인 대화였단 말이에요. 어찌됐건 개인적인 대화. 지인들 간에. 네. 내가 FBI에서 일하고 당신은 FBI 변호사인데 친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서로 이런저런 얘기 오갈 수 있는데 그 얘기를 공개적으로 이렇게 드러나게 한 것. 그 부분에 대해서 이 두 사람이 소송을 걸었던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 법원은 두 사람이 어찌됐건 사적으로 나눈 대화를 이렇게 세상에 공개시켜 버렸기 때문에 그 부분에 책임이 있다. 그러니까 재판에서 질 것 같으니까 법무부 입장에서는 그래 200만 불 줄게. 그거 끝낸 거예요. 법무부에서 그 법무부 장관이 그런 설명합니다. 왜 이거 돈을 줬냐? 아니 우리 입장에서는 돈을 최소화시키면서 이 문제를 클리어하는 게 중요한데 계산을 해보니까 소송 끝까지 가는 것보다 이쯤에서 그냥 200만 불 주고 하는 게 우리 입장에서는 최소의 비용으로 이 문제를 마무리 짓는 것이었습니다. 그거였어요.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정치적인 어떤 색깔을 가지고 얘기하는 건 좀 지나치지 않느냐. FBI 직원들 중에도 트럼프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고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고 공화당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민주당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죠. 다만 일을 할 때 자신의 어떤 그 FBI의 룰에 맞게 정확하게 일 처리를 한다면 그 사람의 개인적인 감정이야 뭐가 됐건 그건 또 별 문제일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네. 어찌됐건 이 개인적인 문자 메시지가 공개된 부분에 대해서 법무부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마무리 지은 것이다 그렇게 보이고요. 이게 문제가 있다고 하지만 어찌됐건 2016년 일 아닙니까? 이게 8년이 이미 지난 일이고 물론 이런 문제가 계속 컨티뉴 된다면 그것도 우리가 좀 문제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저는 지금에 와서 글쎄요 이런 문제를 뭐 보도를 많이 안 한다. 그걸 갖고 또 딥스테이트에 하는 근거로 얘기하는 것도 좀 지나친 오바가 아닌가. 저는 그런 그렇다면- 생각을 근데 해요. 법무부가 네. 그 합의한 거는 문제가 되는 게 지금 민주당 바이든 정부 산하 법무부가 합의를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볼 때 트럼프 들어가면 이거 다시 또 열 거예요. 제가 아마 그럴 가능성이 뭐 굉장히 열다고 높다고 열 보고 수 있겠죠. 이게 그리고 왜 문제가 되냐면 트럼프 러시아 내통 스캔들하고 연결이 되고 지금도 이어지고 있는 이슈라서 그래요. 2016년에는 졌잖아요. 많은 사람이 2020년 대선 때 트럼프가 진 거는 딥스테이트가 다시 그 반격을 했기 때문이라고 많이 봅니다. 왜냐하면은 로버트 멀러 특검이 계속 트럼프는 당선과 2015년 6월 16일에 이제 대통령 선거 출마했는데 2016년 7월부터 FBI 이게 크로스파이어 허리케인 작전명 크로스파이어 허리케인이라고 뉴욕타임스가 이제 보도를 나중에 했는데 그 트럼프 캠프 감청 작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감청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수 진영에서는 이거는 그 워터게이트보다 1000배 사악한 그런 행위고 이 크로스파이어 허리케인 트럼프하고 러시아 요원이라면서요. 이거 담당한 수사관이 피터 스트럭인데 오케이 그 개인 문자라고 쳐요. 그럼 개인 전화로 했으면 안 들켰을 거예요. FBI 휴대폰을 썼기 때문에 이거를 마이클 하로위츠 법무부 감찰관 보고서가 공개를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저 사람들이 따질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그럼 바람을 피고 뭐 그렇게 문자를 보낼 거면 문자 개인 거를 그런 게 해야 있잖아요. 되는데 하지만 그거를 그 FBI 폰을 썼기 때문에 이게 이제 드러난 거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게 그러니까 그럼 저는- 담당 수사관이 저렇게 앞장서서 트럼프가 알겠어요. 대통령이 근데 되면 절대 안 된다고 얘기한 거잖아요. 저도 얘기 좀 할게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 의혹을 많이 아니, 저도 제기하고 얘기 좀 할게요. 얘기한 야, 겁니다. 저도 얘기 좀 할게요. 예. 하시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FBI 폰을 써서 문제가 됐다고 하셨는데 네. 당연히 이 사람들은 연인 관계 아니었어요? 불륜 관계였죠. 네, 쉽게 얘기하면 불륜 불륜 관계였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개인 폰으로도 했을 거예요, 얘기를. 개인 폰으로도 하고 그러니까 워낙 얘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개인 폰도 쓰고 FBI 폰도 쓰고 이 사람들이 조금만 조심성이 있었다고 한다면 FBI 폰은 안 썼겠지만 이제 계속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나중엔 익숙해지니까 이제 개인 폰뿐만 아니라 FBI 폰까지 쓴 거고 개인 폰까지는 뭐 조사를 못했든지 그 정말 사적인 얘기니까. 근데 FBI 폰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감사 결과 뭐 드러난 부분이 있을 것이고 또 하나는 이 사람들을 덮기 위해서 합의했다는 것도 웃긴 얘기가 지금 원영석 기자도 말씀하셨지만 만약에 트럼프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면 당선이 된다면 no matter what 조사하겠죠. 그럼 뭐 합의하고 무슨 의미가 있어? 트럼프 대통령이 되면 조사하겠죠. 합의하고 안 하고는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합의한 것은 조사를 못하게 막기 위해서 그것도 별 얘기가 안 되는 게 대통령이 만약에 트럼프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면 그리고 원영석 기자 말대로 자기와 관련된 일이니까 파헤치겠다? 파헤치겠죠. 뭐가 됐든지 간에. 그러니까 제가 볼 때 그거는 너무 경강부회고 갖다 붙이는 게 아닌가 싶고요. 중요한 것은 FBI가 이런 의혹조차 또는 이런 좀 문제조차 드러나지 않은 만큼 더 투명해지면 좋겠다 그런 생각은 저도 하지만 그러면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제가 한마디 뭐 더 이런 근데 일이 있을 수 있다고 저는 이건 봐요. 꼭 얘기해야 돼요. 이 스캔들이 시작된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이 트럼프 러시아 내통 스캔들. 이걸 만들어낸 게 힐러리 클린턴 캠페인이라고 워싱턴 포스트조차 그 보도를 했어요. 힐러리 클린턴 캠페인에서 1,300만 달러 써가지고 누구를 고용했냐? 펄킨스 코이라는 법률 회사를 고용했습니다. 그래서 펄킨스 코이는 누구를 고용했느냐? 미국에서는 신상털이가 가능합니다. 신상털이 회사
퓨전 GPS 잠깐만요. 퓨전 GPS를 고용했는데 퓨전 GPS는 전 월스트리트저널 출신 기자들 만든 거. 퓨전 GPS는 누굴 고용했습니까? 크리스토퍼 스틸 전 MI6 요원을 고용했어요. 이 모든 게 힐러리 클린턴 캠프, 그러니까 힐러리 클린턴 캠프 쪽도 딥스테이트라고 많이 이런 행위들이 딥스테이트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어떤 파일을 가져왔어요. 트럼프가 2013년 러시아 모스크바 힐튼 호텔에서 그 리치 칼튼 호텔에서 매춘부 2명 불러서 골든 샤워, 그러니까 여성들이 그런 변태 행위를 했다는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런 영상 갖고 있어가지고 푸틴이 약점을 잡고 있나니, 이게 다 힐러리 클린턴 캠페인에서 만들어낸 거를 짝짝꿍 FBI랑 했다는 게 문제가 되는 거죠. 아니, 그렇기 어떻게 때문에 생각해요? 딥스테이트라고 저는 하는 그 거예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걸 딥스테이트의 근거라고 얘기하는 건 정말 그거 갖다 아니, 붙이는 그러니까 것 같다. 딥스테이트라고 안 봐도 돼요. 그러니까 어찌 됐건 힐러리 쪽에서 그런 공격을 했다는 건 저도 인정을 하는데, 그게 뭐냐 하면 대통령 선거가 4년에 한 번씩 있잖아요. 대통령 선거 할 때마다 그런 공격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대가 있는 선거기 때문에 상대를 이겨야지 대통령이 되기 때문에 민주당이 됐건 공화당이 됐건 상대를 공격합니다. 그 당연히 선거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이 후보를 저 사람이 이제 후보가 됐구나. 그럼 저 사람 뭘 공격할까? 힐러리 쪽에서 볼 때 트럼프의 약점이 그런 부분이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보를 수집하고 거기에 대해서 공격을 했던 것이고, 그 와중에 뭐 좀 오버스럽게 공격한 부분도 있고 거기에 대해서 지나치게 공격한 부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게 특별히 힐러리만 그랬냐? 그런 게 아니라 역대 대통령 선거에서 그래 왔어요. 근데 왜 트럼프 후보와 연관시켜서 무슨 딥스테이트가 나오는 건 그러니까 네네네. 트럼프 자, 이거 후보가 그런 마시죠. 주장을 네, 많이 했기 말씀하시죠. 때문에 네, 유독 말씀하시죠. 아니 그런 왜냐면 트럼프 오케이. 후보의 주장을 잠깐만요. 아니, 네네. 유독 트럼프만 공격하고 힐러리는 덮어주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힐러리 클린턴 같은 경우에는 이메일 스캔들로 인해서 자기 휴대폰하고 아이패드 13개를 부셨어요. 네. 망치로 부시고 블리치비트라는 굉장히 비싼 삭제 프로그램까지 했으면 그 정도 연방의회 소환 이후에도 부셨다고요. 그러면 다른 사람 같으면 기소인데 맨날 불기소 처리하니까 사람들이 분노를 하는 겁니다. 저도요, 클린턴 원래 좋아해요. 저는 빌 클린턴 지지자였어요, 그 전에. 너무 이런 부패행위들을 알면서도 덮어주고 하니까 사람들이 분노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2020 거기 딥스테이트가 또 하나의 증거 제가 대드릴게요. 2020년 10월에 뉴욕 포스트,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신문이고 필리처상도 많이 받았어요. 그 뉴욕 포스트에서 특종을 터뜨렸습니다. 헌터 바이든 랩탑 스토리에 대해서 특종을 터뜨렸고, 거기 랩탑에 보면은 조 바이든하고 헌터 바이든이 $500만 중국은행으로 받았다는 그런 내용을 비롯해서 매춘부 관련 그런 내용들이 다 나왔는데, 그거를 메인스트림 미디어하고 빅테크가 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다 이거는 러시아 공작물이에요. 툭하면 러시아 공작물이라고 또 그런 거예요. 이게 다 그렇게 갔어요. 바이든 이겼어요. 이제 와서 다 끝나고 나서 1년 뒤, 2년 뒤에 진이 맞더라. 이러니까 딥스테이트라고 하는 거예요. 매번. 아니 근데 저는 이런 거예요. 그 트럼프를, 그러니까 힐러리를 지나치게 뭐 대통령 되기 위해서 했다, 그게 아니라 그 당시의 분위기, 2016년 당시를 곰곰이 생각하시면 아실 거예요. 그 당시 트럼프는 인기 있는 사람이었고 유명한 사람이지만 대통령감은 전혀 아니었어요. 한국으로 치면 무슨 허경영 같은 사람, 허경영 아시죠? 허경영. 허경영 같은 사람, 허경영 같은 사람이 나오니까 재미있다. 저 사람 말도 재밌게 하고. 그렇지만 저 사람은 대통령 안 될 거야. 근데 갈수록 이상한 거예요. 대통령이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당황하고 계속 트럼프에 대해서 공격하고, 저런 사람이 대통령이 될 수는 없지. 미국을 저 사람이 대표한다고? 말이 안 된다. 그런 분위기였던 거지. 이게 무슨 딥스테이트이 있고 무슨 힐러리를 옹호해주고 그런 거기보다는 트럼프란 사람이 대통령이 되는 황당한 상황 때문에 뭐 거의 모든 지식인들이라든가 언론들이라든가 트럼프에 대해서 비판적인 논조로 공격을 한 건 사실이지만 그런 차원이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뭐 사실 이거 까도 뭐 계속 나와요. 네. 양파 같은 이슈죠. 근데 아니, 뭐. 트럼프도 근데 다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좀 이상한 사람, 괴짜가 나왔다 하는데 괴짜, 맞아, 사실 그래요. 근데 자세히 본 사람들은 2000년대부터 그 사람이 그 어프렌티스로 유명할 때 유명했죠. 그 팍스 뉴스에서는 정치 농객으로 활동했어요. 네네. 그래서 그때 이미 지지층을 쌓아 올렸고, 뭐 2011년 티파티 움직임 때도 그 초대받아서 연설하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준비를 그때부터는 했던 사람이라고 개인적인 봐요. 준비를 저는. 했겠죠. 알겠습니다. 네, 뭐 네네. 어쨌든, 네. 지금 일단 시간이 좀 한정돼 있어요. 사실 이 하나하나가 이 주제 뭐 지금 보시는 구독자분들도 그렇겠습니다만, 이 주제 뭐 주영석 기자님, 원영석 기자님 들고 나오신 주제들이 사실은 저희가 다 20분이나 30분 만에 소화해내기는 힘든 주제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게 좀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이제 다음 소식입니다. 지금 뭐 이거는 제가 준비한 소식인데, 네. 지구가 기후 변화로 인해서 위험에 빠졌다. 네. 뭐 이거 동의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 사실 이제 티핑 포인트라고 하죠. 티핑 포인트. 저기 이제 나오는 게 네. 빙하인데요.
이제 빙하가 녹는다 이 얘기입니다. 이 티핑 포인트라고 하면 지구 온난화 그리고 기후 변화로 인해서 생태계가 회복 불가능 상태가 되는 시점을 티핑 포인트라고 하는 것이죠. 이 과학저널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즈에 게재된 컨버세이션 인터내셔널의 수석 과학자 요한 록스트롬이 이 연구에 따르면 4가지 티핑 포인트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일단 저기 나오시는 것처럼 이제 남극 빙하가 빠르게 녹아서 되돌이킬 수 없는 것, 그리고 아마존 열대우림이 건조하게 변화하는 것, 대서양 해류의 시스템 붕괴. 이 티핑 포인트는 인류가 더 이상 살 수 없는 생태계 붕괴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게 2070년 화재가 발생하기 쉬운 환경으로 변해서 열대우림이 파괴되고 미 중서부 지역에 강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나리오가 대서양 해류 시스템 붕괴고요. 그리고 지금 이러한 티핑 포인트들이 300년 하면 되게 길다고 보실 수 있는데 300년 하면 저희가 저희 손자의 손자까지 살 수 있는 얼마 안 남은 건데 그게 지금 1.5도씨입니다. 그러니까 1.5도가 떨어지느냐 올라가느냐 차이예요. 자, 이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보고 싶은데 사실 이 얘기도 사실 정치적인 얘기죠. 정치적인 얘기죠. 기후 변화도. 네. 저 사실 이거는 먼저 원영석 기자한테 여쭤보고 싶은데 자, 이 주제 기후 변화라고 지금 얘기가 나와요. 지금 사실 뭐 산불도 나고 뭐 지금 뭐 세수면도 높아지고 뭐 그래서 뭐 저기 뭐 팔로스버디스에서는 지반이 약화돼서 집들이 내려앉고 있고 뭐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기후 변화. 그러니까 기후 전문가들이 항상 그래요. 뭐 세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환경 재앙에 빠졌다. 그러면서 전 인류가 이제 살아 있을 시간도 얼마 남지 않았다. 이런 그 기후 변화 알라르미스트 그런 발언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사실 그 이제 보수 진영에서는 기후 변화가 없다고 이렇게 부인하는 게 아니고 있지만 이게 이제 지구 자정 운동도 어느 정도 영향이 있고 물론 인간에 의해서도 가능은 하지만 이게 이제 결국에는 화석 연료 때리기도 이제 갈 수가 그렇게 가거든요. 되는 거죠. 결국에는 그러니까 화석 연료까지 이렇게 때리면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비벡 라마스와미 같은 그런 전 대선 후보 같은 경우에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야, 화석 연료 때문에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살았는지는 왜 얘기를 안 하냐고 반대로 그렇게 춥고 그럴 때 그럼 그 추운 사람들 연료 안 떼면 어떻게 살 건데 이런 식으로 반문을 합니다. 필요할 때는 필요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지금 기후 변화 전문가들을 보면은 굉장히 왔다 갔다 하고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이 기후 변화가 본격적으로 탄력을 받은 게 이 어젠다가 본격적으로 탄력을 받은 게 2003년이었나요? 알 고어 부통령이 그 불편한 진실 그 영화 개봉하면서 아카데미 다큐멘터리 상까지 받았는데 사실 알 고어도 그 예일대 나왔죠. 예일대 여튼 아니야 하버드 다니면서 거기에 있는 교수 한 분 얘기를 듣고 기후 변화 이거 심각하구나 했는데 그 교수조차도 이제는 더 이상은 기후 변화를 믿지 않는다고 그래요. 근데 보면은 예측들이 너무 많이 틀리고 제가 그 전에도 얘기했지만 타임 매거진에서 1970년대에 지구 냉각화다. 그 지구 이제 끝났다.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항상 그 아주 비상체제에 들은 것처럼 얘기했고 제가 원모론 시간에도 그거 자세히 다뤘어요. 근데 주요 뭐 몇 개 다루자면은 1939년 12월에는 해리스버그 선데이 쿠리어가 그린란드 동부 빙하가 빠르게 녹고 있다. 그래서 노르웨이 빙하와 마찬가지로 붕괴에 직면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데 붕괴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뭐 1970년 10월 레드랜스 데일리 이펙스라는 데는 미국에서 1974년 물 그리고 80년도에는 식량이 바닥날 거다 이렇게 또 얘기를 했고요. 또 1952년 2월 The Cairns Post는 노르웨이와 알래스카 빙하 두께가 50년 전 대비 절반밖에 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도하면서 이제 거의 뭐 끝난다는 식으로 얘기했고 67년 11월 솔트레이크 트리뷴은 전 세계가 대기근을 피하기에 이미 늦었다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67년이면은 70년 전인데 그렇고 이거는 나사가 발표했어요. 나사하고 컬럼비아대 대기과학자 S.I. 라술이라는 분이 발표했는데 50년, 60년 지나면은 지구에 새로운 빙하기가 온다. 빙하기 그때 이제 그 지구 냉각화 빙하기가 온다고 그랬는데 다 틀렸어요. 이 사람들 그 전망들이. 뭐 70년대 들어서도 그 대재앙을 막기 전까지 그때 그 UN 기후 사무총장 모리스 스트롱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대재앙을 막기 전까지 10년 남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아까 제가 얘기했던 듯이 타임 매거진 그거는 정확하게 찾아보시면 돼요. 1974년 6월 커버 스토리였습니다. 타임지는 또 다른 빙하기 Another Ice Age라는 헤드라인을 걸고 점차 얇아지고 있는 아이슬란드 빙하 두께부터 남쪽으로 이동하는 아르마딜로 이런 새로운 빙하기 돌의 증거는 어디에 봐도 이 증거가 나와 있다. 다음 이렇게까지 슬라이드 하나 보여주시죠. 보도했습니다. 다음 장. 예. 네. 예. 계속 말씀하시죠. 그래서 뭐 뉴욕 타임스도 기록의 신문 뉴욕 타임스는 78년 1월에 적어도 지구 냉각화가 30년간 이어질 거다. 이렇게 밝혔는데 1년 뒤에 일면에 반대 사설을 썼어요. 자기네들이. 자, 뭐 하여튼 몇 가지 예만 들자면 이렇습니다. 여기는 일단 지금 계속해서 과거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지금 왜- 다음 왜냐면 슬라이드를 많이 틀렸거든요. 예. 다음 슬라이드를 보자고 한 거는 저게 지금 캘리포니아주 네, 소방국 네. 저희가 많이 쓰는 캘리포니아주 소방국 기록입니다. 지금 올해에만 저기 보이죠? 와일드파이어 4,911건. 지금 저게 거의 2배 수치고요. 그리고 79만 8천 에이커가 불탔고요. 저것도 지금 역대 최고 수준이죠. 자, 그러면 지금 중국에서는 들끓고 있다. 아스팔트가 네, 녹는다. 비도 예. 많이 온다. 댐이 무너지는 거 아니냐. 자, 그리고 한국도 지금 마찬가지고. 맞아요. 그러면 모든 전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러한 일들은 뭐 때문에 일어난다고 보시는 겁니까? 전 세계 아니 그러니까 저는 지구 자정 운동도 그게 굉장히 크다고 보고 기후는 항상 이렇게 올랐다가 내렸다가 자정 운동이요? 자전 지구 자전 운동. 예. 기후는 항상 이렇게 뜨거워졌다가 네. 추워질 때도 있고 그거 하나의 사이클로 보고 뭐 인간에 의해서 그게 전혀 없다 그거는 제가 얘기를 못 하지만 제가 볼 때는 그런 사이클에 의해서 알겠습니다. 그렇게 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 일부 과학자들도 그렇게 네네.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주영석 기자 어떻게 저는 생각하세요? 뭐 아까 원영석 기자가 수많은 기사들을 읽으면서 다 틀렸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좀 지나치게 좀 단순하게 보신 게 아닌가. 물론 뭐 거기 뭐 딱 10년 남았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그게 그러니까 그 10년 안에 뭐 빙하기가 안 왔다. 그러면 그렇게 틀렸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중요한 거는 어차피 미래를 예측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과학자 중에 그런 미래의 어두운 면, 그 위험한 것을 사람들에게 인식시키기 위해서 알리기 위해서 좀 충격 요법으로서 그렇게 스트롱한 워드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워딩을 좀 스트롱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면 정말 뭐 10년이라고 얘기했을 때 10년에 뭐가 안 일어날 수는 있지만 지금 와서 보세요. 수많은 지구상의 나라들의 엄청난 폭염이 계속되고 있고 북극의 빙하가 거의 다 녹고 지금 북극에 가면 북극곰들이 살지 못해 갖고 알래스카 쪽으로 내려오고 있잖아요. 북극에는 지금 풀이 나고 있고 지금 그런 상황인데 그렇게 보면 거기서 얘기했던 그런 대재앙이라든가 그런 게 실현됐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시기는 약간 거기서 만약에 시기까지 정확하게 얘기했다면 그 정확한 시기는 약간 맞추지 못했을지 몰라도 대재앙은 왔다. 대재앙이라는 게 뭐 인간이 다 멸종을 하고 인간이 지구상에서 다 죽어 없어지는 그런 정도는 아닐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고는 있지만 굉장히 고통스럽게 살고 있다. 그렇게 본다면 거기서 얘기했던 과학자들이 얘기했던 그런 전망이나 예측, 미래에 대한 예측이 어느 정도 들어맞았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중요한 것은 원영석 기자 말대로 자연현상 때문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 그런 점도 저는 물론 이해할 수 있지만 이런 그 폭염이 오고 계속 산불이 오고 뭐 비가 계속 내리고 하는 이런 자연 현상들이 인간이 좀 가속화시키고 더 악화시키는 측면이 있지 않느냐? 저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봐요. 그리고 과거에는 왜 이런 게 없다가 왜 요즘 들어와서 이런 얘기를 하느냐? 과거에 과거에는 아까 그 말씀하신 대로 그 소아미 그 후보가 얘기한 대로 이 화석연료를 많이 썼다. 화석연료를 많이 잘 쓰다가 왜 요즘 와서 그러느냐 그런 얘기를 하는데 과거에는 경제 발전을 하는 시기였고 좀 이 경제적으로 산업화된 그런 시기다 보니까 그런 쪽의 비중이 컸던 거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지구촌이 대체적으로 잘 살게 됐고 그런데 되다 보니까 이제 그때부터는 좀 더 환경 문제에 신경을 쓰게 됐고 환경적인 부분을 알아가다 보니까 이거 봐라 이거 문제가 있구나 이제 그렇게 됐다고 봐야 되는 거죠. 과거에는 모르쳐 가다가 이제 와서 갑자기 한다 그건 아니고 다만 이제 그런 비판은 있을 수가 있어요. 미국과 유럽 서방 국가들이 주로 자기들이 이제 산업혁명이라든가 그런 걸 통해서 개발할 거다 하고 이제 자기들은 정말 자본주의의 정점에서 쓴 상황에서 이제 우리가 좀 돈 좀 있고 잘 살게 됐는데 이거 환경이 좀 문제네. 환경 좀 강화해야 돼. 그러니까
개발도상국이나 후진국에서는 좀 화가 나는 거죠. 야, 너희들이 한창 개발할 때는 막 갖다 쓰더니 화석연료 갖다 쓰더니 이제 우리가 이제 좀 너희들 따라가려니까 너희들은 규제하냐? 그런 컴플레인은 사실은 좀 내로남불이죠. 그렇죠. 네. 설득력이 있어요. 네. 그게 개발도상국이나 후진국들이 선진국에 대해서 하는 그런 비판은 좀 설득력이 있지만 어찌됐건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문제가 있다는 걸 알게 된 이상은 노력을 해야 될 부분은 노력을 해야 되는데 트럼프 전 대통령 같은 이제 좀 영향력 있는 분들이 너무 대놓고 기후변화 아무 문제 없어 사기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그 사실 다음 좀 무책임한 거 아닌가? 트럼프가 얘기하는 잠깐만요. 거는 그 네, 다음 아무 문제가 질문. 없다고는 하지 않는데 그러니까 요- 제가 저기 잠깐만요. 예. 제 다음 질문이 네, 그겁니다. 화석 연료에 대해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기후 변화에 대해서 문제가 없다라고 하지는 않았어요. 네, 그건 예, 맞습니다. 근데 지금 기후 변화에 대해서 공화당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대선 후보는 화석 연료 부활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네. 그거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일단 원용석 네. 기자부터 예. 들어보죠. 화석 연료는 당연히 활성화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환경 굉장히 중요해요. 저도 그거 굉장히 센시티하고 처음에 네. LA 놀러 왔을 때 대기 오염이 정말 심각하더라고요. 그때 그 제가 대학 때 여기 한번 놀러 왔었는데 굉장히 중요하고 그 환경은요. 근데 환경은 다 중요시 여깁니다. 보수 진영도 환경을 더럽히자 이런 취지로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럼요. 화석 연료를 네. 쓰자는 게. 근데 이제 그 화석 연료가 일단은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는 트럼프가 공약으로 뭘 내걸 거냐 딱 한마디로 거냐 drill baby drill. 지금 그 실수 작업 해야 된다. 왜냐하면 오케이 그게 정말로 그러면 안 좋다. 인류에 안 좋고 환경에 안 좋다. 왜 그럼 미국만 쓰지 말아야 돼? 왜 오펙은 놔도? 이런 논리를 이제 펼치는 거. 지구에 그럼 미국만 있어? 사우디아라비아나 이런 베네수엘라 그럼 다른 국가들은 없는 거야? 얘네들은 써도 되고 그럼 우리는 안 돼? 그럼 뭔데? 지구가 다 같이 더럽히는 건데 미국만 쓰지 말라는 거는 말이 안 된다. 그리고 어차피 수입을 하잖아요. 의존을 한다고요. 그 중동한테 오펙한테. 그러면 왜 그거를 오펙한테 우리가 의존해서 중동 정세에 그러면 휘둘리거든요. 지금 바이든 정부 들어서 바로 그렇게 됐고 에너지 의존국이 됐으니까. 근데 트럼프 때는 에너지 독립국이 됐단 말이죠. 그때 그 화석 연료를 그 활성화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중동 그런 정세에 휘둘릴 게 아니라 여기서 그거를 화석 연료를 활성화해서 물가를 안정시키고 좀 더 그 중산층, 그러니까 화석 연료 이런 거는 사실 그 고위층은 어느 시대 때나 잘 산대요. 사실 그 패트릭 배 때 입은 논객을 그랬어요. 민주당 대통령이 잡던 공화당 대통령이 잡던 우리는 항상 잘 살아 이 얘기를 했어요. 문제는 중산층 빈곤층인데 중산층 빈곤층이 그만큼 고충이 심하다는 거죠. 예. 그런데 환경은 정말 중요한 이슈고 그죠. 그거는 공화당 진영에서도 그 다들 그 동의하는 바예요. 환경 네, 최대한 알겠습니다. 깨끗하게 그 뭐 클린 콜이나 화석 연료도 좀 더 보다 깨끗하고 그리고 LA도 많이 깨끗해진 게 그 기준을 더 강화시켰잖아요. 네. 스모그 기준을.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강화를 하면은 좀 더 나은, 좀 더 그 환경 친환경적인 그런 에너지를 쓸 수가 있다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영석 기자 방금 마지막에 한 말씀부터 먼저 드리면 그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는 규제를 좀 강화하니까 좀 낫지 않느냐 하는데 물론 뭐 안 하는 것보다 낫겠지만 네. 그래도 규제를 하더라도 화석연료 쓰자는 거는 저는 좀 반대고요. 왜냐하면 화석연료가 그만큼 나쁜 걸 알고 있고 또 지구가 어찌됐든 그만큼 인간에 의해서 가만히 놔두더라도 인간이 아무런 그런 화석연료 배출을 안 해도 자연에 의해서 추워질 수 있고 더워질 수 있다. 그걸 동의하지만 인간의 어떤 그런 활동 때문에 훨씬 더 빠른 시간에 악화된 건 사실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걸 다시 좀 되돌리는 노력도 필요한데 그런 차원에서 보자면 단순히 규제만 갖고 쉽지 않다. 그리고 더 중요한 얘기는 뭐냐면 원영석 기자가 아까 잘 얘기하셨는데 지구촌에 수많은 국가가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만 노력해도 안 되고 뭐 영국만 노력해도 안 되고 전 세계가 하나가 돼야 돼. 그래서 파리 기후협정 같은 게 중요한 것이고. 근데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 때 그걸 탈퇴를 하는 이런 그러면 다른 강성도- 국가들이 안 지켜서 그래요. 네, 뭐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저도 중요한 게 뭐냐면 다 지켜야 돼요. 다 지켜야 된다. 왜냐하면 누구는 지키고 누구는 안 지키면 이게 될 수가 없는 거니까 그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요. 잘 지켜야 되는데 접근법이 잘못됐다. 안 지키니까 나도 안 지키자 이게 아니라 미국이 대장국가잖아요. 어찌됐건. 예. 이렇게 얘기하면 좀 천박한 표현일 수 있지만 지구촌을 이끄는 대장국가라면 미국이 모범을 보여야 되고 따르기 싫어도 야 내가 이렇게 따르는데 너 따라와. 나 따라와. 이렇게 해야 소위 얘기하는 말빨이 서는 거 아닙니까? 예. 근데 미국이 안 지키면 다른 나라들한테 말빨이 안 서요. 그런 면에서도 트럼프 전 대통령의 접근법은 저는 잘못됐다. 그러니까 비판적인 시각으로 볼 때 지적한 문제는 맞아요. 왜 미국만 지키느냐? 그렇지만 미국이 지켜야 다른 나라에게 지키라고 요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중요한 거 하나, 미국이 그래서 셰일 네, 연료를 셰일 혁명. 이제 네. 혁명을 얘기하는데 경제적으로는 좋을지 모르지만
그게 굉장히 안 좋은 게 아시다시피 수화법을 쓰잖아요. 그렇죠. 그 땅을 파가지고 거기에다 맞아요. 물을 네. 어마어마하게 그 땅을 파쇄하기 위해서 물을 어마어마한 압력으로 분출시키면은 그게 이제 파쇄가 되면서 거기서 이제 뭐 가스라든가 뭐 석유 원유라든가 이런 거 이제 채취할 수 있는 건데 그게 너무나 환경이 안 좋은 거죠. 그렇게 하다 보면 수많은 거기에 있는 그런 광물들이 물에 들어가기 때문에 물이 오염이 되고요. 그리고 땅의 지반이 흔들리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캘리포니아 같은 곳은 지진이 자주 일어나는데 지진이 더 잘 일어날 수 있다. 그리고 지진이 일어날 때 땅이 이미 약해지기 때문에 지반이 약해지기 때문에 예전 같으면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지진이 와도 어느 정도 충격을 흡수해 줄 수 있는데 그런 지반이 약화되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도 이거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 그래서 그런 쉐일 추출법이라는 거 굉장히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뭐 그거 없어도 살아갈 수 있다. 물론 있으면 경제적으로 도움이 될 수는 있지만 그거 없어도 살아갈 수 있고 그 사우디라든가 중동 지역에서 석유를 수입하는 게 손해라고 생각할 수는 있지만 그런 여러 가지 점을 감안한다면 과연 그게 손해인지는 좀 더 냉정하게 실제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비싸서 거예요. 그런 거죠. 실제로 기름값이 이렇게 비싸지고 자, 제가 일단 대체 에너지가 그러니까 맞아요. 화석연료 오케이 대체할 수 있으면 좋아요. 근데 대체 에너지가 충족을 못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태양열, 다 그 풍력 다 그 문제가 충족이 안 되고 그만큼 에너지를 그 생산하지 못해내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인 거고 특히 이제 뭐 풍력은 좋지 않느냐 그러면은 사실 그 풍력 그 윈드밀로 인해서 독수리들 엄청 많이 죽어요. 독수리들 거기 깔려가지고 그렇군요. 많이 네. 죽고 태양열 패널도 어마어마한 동물들이 죽습니다. 그 독수리들이 그 태양열 그 패널을 보면은 물로 착각한대요. 반짝반짝거려가지고 거기서 타 죽는 독수리들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이게 동물 보호 단체에서 항의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그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를 제가 하고 싶고요. 그리고 대체 에너지 중에 태양열 굉장히 많이 활성화했습니다. 오바마 정부 때 뭐 굉장히 많이 활성화하고 캘리포니아에는 예전에 그 태양열 회사 썰린조라는 회사도 그렇게 그 연방 정부가 수십억 달러를 투자해가지고 했는데 기분 좋게 취지를 했죠. 출발했는데 결국에 파산했어요. 여기도. 네. 그리고 저희 케이타운 소셜 클럽 그 친구 중에 한 명이 이제 그 에드워드 최라는 친구가 네네, 이제 있죠. 패널에 있는데 그 친구도 이런 그 그린 에너지 회사를 다녔어요. 네. 근데 쓰레기를 이렇게 그 클린 에너지로 쓸 수 있는 그래가지고 정부 지원 어마어마하게 받았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받고 굉장히 저기 호합한 좀 굉장히 호화롭게 막 살고 막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굉장히 뭐 처음 잘 되고 근데 나중에 이게 사기극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그 기소가 돼가지고 수십억 달러 그 벌금 징계까지 내려가지고 그러니까 이 이런 세상- 케이스들이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대체 에너지가 충족하면 되는데 안 되니까 문제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고요. 네.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뭐 앞서 우리가 FBI 얘기도 했지만 개인의 일탈이 있을 수도 있고 회사의 일탈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런 일이 없도록 규제를 더 해야 될 것이고 그러나 그런 한두 개의 케이스를 부각시켜서 야 이러니까 안 돼. 이거는 좀 아니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네. 지금 그 뭐 한국에서도 지금 난리잖아요. 지금 한국이 원래 장마철 매년 장마철이 오지만 요즘은 그 동남아에서나 볼 수 있는 스콜성 그 장마가 온다고 그래요. 지역성 폭우라고 그러죠. 폭우죠. 네. 강풍과 우레를 동반하는 열대성 그 세찬 소나기 그게 이제 스콜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한국이 완전히 그 열대야로 바뀌는 거예요. 여름엔 열대야, 겨울에는 시베리아 이렇게 막 확확 바뀌니까 이런 거를 기후 변화 외에는 설명할 방법이 없는 네. 거예요. 그렇고 미국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은 좀 LA가 폭염 때문에 덥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계속 비가 왔잖아요. 그렇죠. 비가 잘 안 오는 LA가 계속 비가 왔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확실히 좀 기후 변화를 우리가 느낄 수 있는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는다는 건 저도 동의해요. 원영석 기자 말대로 너무 경제적으로도 부담도 되고 하니까 하루아침에 가솔린 차량 다 안 쓰고 전기차만 쓰자 뭐 풍력 에너지만 쓰고 수력만 쓰자 뭐 이거는 비현실적이죠. 그러나 점점 줄여 나갈 건 줄여 나가고 늘려 나갈 건 늘려 나가야 되는데 그걸 거부하는 그런 어떠한 일부의 어떤 목소리를 너무 확대 생산해 가지고 부각시키는 거는 좀 아니지 않은가. 예. 좀 그런 생각을 네. 듭니다. 제가 그 LA 타임스 그 최근 보도만 한번 볼게요. 근데 최근에도 이제 계속 이제 기후 나오니까 뭐 캘리포니아에 눈이 내리지 않는 순간이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빠르게 올 수 있다. 2021년 12월 그때 가뭄 심각했죠. 그런데 몇 주 뒤에 UC 버클리 센트럴 시에라 눈 연구소 발표에 따르면 그해 가주 강설량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블룸버그 2022년 8월인데 블룸버그는 눈이 없어져서 7,600만 미국인 삶을 위협할 거다 이렇게 보도했지만 몇 달 뒤에 시에라 이거 가장
아니 네바다 산에는 사상 두 번째로 많은 눈이 내렸다.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거는 언론들이 보면은 클릭하게 돼요. 진짜 그런 이거 보면 너무 좀 세게 표현을 하는 경향이 있어요. 제가 볼 때는 그 클라이met에 있어서는. 네, 한마디를 하자면 뭐 제가 두 분 편을 들 수 있는 입장도 아니고 뭐 누구는 제가 뭐 주영석 기자 편을 든다. 누구는 원영석 기자 말을 막는 게 아니냐. 원영석 편 들지 마라. 뭐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근데 저도 뭐 생각하는 사람이니까 한마디를 하자면 기후 변화는 뭐 아까 원영석 기자 말대로 그 수백여 년간 지속돼 왔던 것들이 축적돼서 앞으로 이제 예측 불가능한 일들이 일어났던 것이고 또 주영석 기자 말씀대로 이게 지금 당장 그거만 확대 해석하면 안 되는 거 아니냐. 기상청도 틀리는데 뭐 사실 저도 그렇습니다. 이게 기상청도 오늘 내일 날씨 틀리는 거고요. 그리고 앞으로 뭐 기후 변화라는 것 자체가 뭐 계속 지켜봐야 되는 문제고 사실 오늘 주제 같은 것들이 좀 일부러 까다롭게 정한 건지 아니면 좀 저희가 정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건지 자 오늘 이렇게 정리를 하게 되는데요. 자 이상으로 문화충격 시즌 3 세 번째 시즌 3 시즌 제가 3 지치네요. 시즌 3 네 번째 에피소드 마치겠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오늘 정말 두 분 수고 많으셨어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말로요. 예, 뭐 저희가 이거를 그냥 준비하는 게 아니죠. 예, 다 자료들을 훑어보고 뭐 좀 사이드 바이 사이드로 이제 컨셉을 잡고 가는 거니까요. 자 이제 5번째 에피소드로 돌아오겠습니다. 저희 모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